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네,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하고요. 제 앞에 시사평론계의 큰 별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뜨는 별, 지는 별. 아니죠. 저는 이제 그냥 하찮은 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늘을 가리켜 별을 가리키면서 저 별은 어디까지 갈까? 하늘의 별 김성환 시사평론가. 완벽의 완 김성환. 완두콩의 완. 완벽의 완 김성환. 갑자기 어제부터 목소리가 조금 가기 시작하네요. 근데 아니 올 때 지금 며칠 사이에 저 이렇게 꽃에 반응을 별로 안 하는데 와, 벚꽃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이제 돈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올 때 이제 안양천으로 해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진짜 예쁘겠다. 김영주 의원 지역구에 살아가지고 안양천으로 해서 강서구에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제 최대치로 핀 것 같아요. 벚꽃이 그 안양천변은.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제가 올 때가 한 7시 넘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근데 그때부터 벌써 산책하는 이 시민들이 그렇죠. 있고 많죠, 요즘엔. 돌아갈 때 이제 한 9시 반 넘어서 이제 막 갈 거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바글바글 할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전거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벚꽃의 아름다움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회의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데 아니 뭐 뒷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뻔했고 목련은 봤어요? 목련 다 진 거죠? 목련은 최근에 제가 목련을 그렇게 목련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는데 최근에 목련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색깔이 입혀지면서 최대한 외면하려고 해서 잘 안 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요즘 굉장히 다급해 보이는 것 같던데 목련 피면 김포 서울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목련은 다 지고 난 다음에 지금 벚꽃이 폈는데 어떡하지? 벚꽃 총선이 돼버렸네. 벚꽃 총선의 벚꽃 사전 투표가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마음이 어떨까? 지금 벚꽃이 핀 것처럼 기분이 그럴까? 아니면은 벚꽃이 진 것 같을까? 뭐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다들 두근두근한가 봐요. 이 양당의 지금 올해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후보들도 그렇고 맞아요. 국민의힘은 최대한 사전 투표하겠다면서 모든 지역구 후보들 다 사전 투표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사전 투표에서 최대한 나와야 됩니다. 동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들도 뭐 다 그런 얘기고 특히 어제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양당에서 이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판세를 또 거의 공식적으로 우린 이렇게 본다라고 공개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신문일면에 실린 거죠. 맞아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거는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보수계열 정당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판세 분석 결과를 잘 안 내놨다고 하던데 올해는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판세 분석을 하고 있나 그것부터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신문을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신문은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역시 이제 조선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시면 여도 야도 모두 50여 곳 초박빙. 일단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한겨레 일면도 그런데 요건 마찬가지예요. 한겨레 일면 보시면은 여야 경합지 50여 곳 지지층 투표 총력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한겨레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사실 논조는 정반대인 신문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양쪽 모두 50여 곳이 초박빙이거나 경합지이다라고 하는 거는 양당이 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양당이 경합지 또는 어떤 이 박빙의 어떤 승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구의 숫자가 50곳 정도다 또는 55곳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양측이 일치하는 숫자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양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을 하고 또 이 좀 여러모로 일별을 해보면 약간 다른 맥락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읽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얘기부터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다음에 김민하 평론가가 덧붙여 주세요. 그러니까 판세 분석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다고 하는데요. 확실한 우세 지역은 110곳. 경합 지역은 50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조선일보는 표현하기로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지역구 254곳 가운데 우세 110석, 경합 50석을 뺀 94석 정도가 열세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조선일보 오면인데 오면하면 잠깐 띄워주세요. 제목이 이제 수도권 26곳에서 박빙이라고 여당이 얘기했다는 거고 야당은 부울경 두 자릿수 가능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판세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쏙 귀에 들어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우세 지역으로 보는 게 110곳이라는 거잖아요. 아, 이 정도면 한 110석은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본다는 거고 경합 지역이 여기에 50곳 정도 되는 거니까 두 곳을 다 이기게 되면 한 160석 정도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 뭐 94곳이 열세다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경합 지역에서 민주당이 한 절반 정도 가져가면 지역구에서 130석 정도, 125석 정도, 135석 정도는 지금 민주당에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단독 가반도 가능하다. 아니면 더 의석도 가져가는 게 가능하다. 민주당에서 대략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이 최근에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전환했다.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서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16석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록적으로 패배를 했는데 예. 지난 총선보다는 이적에서 많은 의석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이 조선일보는 그래서 조선일보의 요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양측 계산이 일치한다가 핵심입니다. 일치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확실한 우세 지역 110곳, 경합 지역 50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요거를 전체 지역구 254곳 중에 우세 지역 110곳하고 경합 지역 50곳을 빼면 말씀하신 대로 90곳이 열세인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의 계산대로 하면. 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거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되는 건데. 그렇죠. 국민의힘은 일단 94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 80석 이상의 어떤 우세 지역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기사에 보면은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지역구 90곳 정도를 우세로 판단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열세 지역으로 판단하는 요 숫자하고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숫자가 일치한다. 그럼 민주당은 110석에서 시작하고 국민의힘은 한 90석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게 숫자가 그래서 이 양당이 지금 밝힌 숫자가 그래서 양측의 계산이 일치한다라고 조선일보는 주장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판단을 할 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수도권 박빙 지역구를 26곳이라고 보고 있다. 그게 서울 15곳이고 인천, 경기 11곳이다라고 하는 건데 민주당이 자체 판단한 박빙 지역구 50곳의 상당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부울경 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서울 48곳 중에 강남벨트를 제외한 30곳 이상이 우세였다가 최근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그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고 이것도 국민의힘이 서울 15곳에서 박빙이라고 밝혔는데 양측 판단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서울 지난 총선의 결과까지 종합을 해서 보면은 한강벨트인 동작, 마포, 성동, 영등포 등이 격전지로 볼 수 있는 건데 반면 40석이 있는 부울경의 경우에는 상황이 역전됐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7석을 얻었는데 민주당 관계자가 낙동강 벨트의 김해, 양산, 창원은 경합 우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부울경에서는 최대 2자릿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부울경 중에 13곳이 초박빙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도 사실은 두 정당의 계산이 일치한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는 건데 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수도권의 온기가 부울경까지 퍼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부산과 경남에서 각각 6곳 정도가 박빙 열세이다. 그러니까 합치면 12곳 정도 박빙 열세이다. 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충청 지역의 경우에는 캐스팅 보트 지역이라고 흔히 하지만 28석이 걸려 있는데 여기는 양당의 판단이 엇갈린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번에 대전 7석, 세종 2석을 싹쓸이해서 충청에서 20석을 얻었는데 이번에도 최대 20석이 목표다라고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반은 될 거다라고 한다. 그래서 충청권 13곳은 초박빙이라는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석이 걸린 강원도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난번에 3석 얻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져간 원주 등의 3곳도 박빙 지역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 기사를 쭉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별로 보면 충청하고 강원은 양당의 계산이 갈리는데 나머지 지역 수도권하고 부울경은 양당 계산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상승세다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다. 맞아요. 조선일보는 그렇게 본다. 네, 요거를 얘기를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신문은 또 다른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지금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월 말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강북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랬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확 하고 분위기가 바뀌더니 결국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그 사이에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인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네거티브 전하고 또 거기에 또 손발을 맞추면서 종편이나 이런 데서 하루 종일 떠들더라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어찌 보면 바닥을 치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위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경합지 50곳이라고 하는 데에서 의미 있는 성과만 거두면 완패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거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오히려 그런 것 같아. 기세가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사실 이재명 대표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아일보 아까 동아일보 지면을 보시면 동아일보 3면을 보여주십시오. 동아일보 예. 3면 박빙 지역 써지면 여 과반될 것. 사전투표 포기하면 야 이길 것. 이게 양당 대표들이 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나.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투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단 0.73포인트 차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제 이제 부산 이 부울경 지원 유세를 이재명 대표가 하면서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는데, 네. 부산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 박빙 승부처가 50개쯤 된다는 한 위원장의 말 사실이다. 박빙 지역에서 지면 과반수 의석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과반수를 그들이 차지할 경우에 국회가 그들 손에 넘어갈 경우 정말 끔찍하지 않느냐.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막판 보수 결집에 대한 우려도 표현을 했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이 훨씬 투표율이 높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한다. 그런 걸 배워야 된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내가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동아일보 3면 보여주세요. 이 동아일보 3면 지면을 보시면, 이 동아일보 3면 보면은 밑에 보면은 민주 PK 경합 지역 늘어, 국힘 수도권 빠르게 추격, 이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까도 이제 각 당의 판세를 이제 얘기할 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보수 정당은 판세 잘 얘기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또 판세 전망을 얘기할 때 그 판세 전망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가? 이런 의문도 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전략적으로 좀 엄살도 피고 또 어떨 땐 또 약간 과장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솔직하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는데, 동아일보 기사에 약간 그런 단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요런 이제 전망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지만, 네.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은 내부적으로 다른 판단도 있을 수도 있다. 그 대목이 이제 나와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드리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날 공개한 우세 110곳, 경합 50곳보다는 판세가 더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러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데 당 자체 조사에서 수도권에서의 상승세를 비롯해 PK 지역 등에서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공개한 수치는 최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사전투표 앞두고 이처럼 보수적 판세를 앞세운 것은 자칫 민주당발 낙관론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우세 지역은 최소 82곳이며 점차 늘고 있다. 경합 지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저점을 찍고 판세가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황상무 이정섭 논란과 의정 갈등으로 급락했던 지지율이 최근에 민주당 양문석, 김준혁 후보 등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사기가 지금까지는 좀 많이 저하됐는데, 선거 종반에 나온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82개의 우세 지역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이게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낫다라고는 판단하고 있다. 이 정도가 동아일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동아일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볼까? 이거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이제 사실은 한겨레 일면을 보시면 네. 아까 잠깐 봤지 않습니까? 네. 한겨레 일면 기사에도 약간 그런 이제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지역구 80에서 85곳은 우세이고
비례대표는 16에서 17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아지면 지역구와 비례 합쳐 120석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례까지 합쳐서 120석이라고 한다면 그게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즉 지지층이 결집하면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지금 뭐 쭉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까지 좋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당이 판세 분석 결과 내놓은 거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110석, 국민의힘은 90석.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거기에 박빙 지역 50곳이냐 55곳을 만약에 어떻게 얼만큼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의 승패가 갈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 누가 얼마나 가져갈 거냐. 반반씩 가져가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얼마나 더 가져갈 걸로 예상을 하느냐로 본다면 지금의 요 말씀드린 요 대목들만 놓고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목들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양당의 판단은 그 경합지 중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흐름이 있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이제 비례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긴 그렇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비례에서 받은 의석을 그대로 자기네가 그냥 흡수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받은 의석을 흡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순전히 민주당이 비례 추천한 그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파일을 나눠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앞에 뭐 진보당이나 아니면 새로운 진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사회 추천 몫은 결국 민당으로 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민당은 10석 포기하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따진다면 110석 대 90석에서 국민의힘은 100석 대 민주당 110석 이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마지막 이제 뭐 변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표율 변수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율 변수 중에 또 중요한 게 2030의 어떤 뭐 투표율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양당 대표가 오늘 전략적으로 사전 투표 어디서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나름대로는 정하고 나름대로는 메시지도 이제 신경 쓰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이제 8면을 보시면 어떤 메시지냐가 나옵니다. 사전투표 스타트, 보수 낙담 말라, 진보 안심 말라 동료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제목에 이제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이 기사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여당은 보수층이 지뢰 열세라고 판단해 투표를 포기하는 소위 낙담 보수가 속출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그러니까 이 낙담 보수는 이 샤이 보수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낙담 보수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에 패배감까지 더해져 투표를 포기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판세가 열세에서 박빙으로 바뀌었다고 거듭 언급하는 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막 기세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서 빨리 투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낙담해서 투표장에 아예 안 올까 봐 그 전략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민주당은 승리를 예상하는 안심 진보를 향한 경계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열세라는 해괴한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완전히 외면하시라. 며칠 앞두고 여론이 확 움직이는 경우는 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0.73%포인트 차로 대선 진 거 이 얘기를 하면서 박빙 승부였던 20대 대선 결과 상기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안심해서 이완되고 느슨해져서 주변 사람들 설득 안 하고 뭔가 투표장에 충분히 에너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 경계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에 따라서 지금 오늘 이제 사전투표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양당 대표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학가가 밀집해 있는 서울 신촌에서 투표를 하겠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청년층 표심에 나서겠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후보의 편법 연끌대출, 아빠 찬스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전투표를 어디서 하느냐? 대전 중구에서 카이스트 학생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카이스트 졸업식 때 일어난 이른바 졸업생 이틀막 사건을 재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2030 세대가 좀 더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2030 세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거 양당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딱 하나만 더 재밌는 대목을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김성한 평론가님의 이제 평론가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별빛을 한번 받아보는 국면으로 갈 것인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뭔 빛을 쏴? 내가 뭐 레이저 쏘는 아니, 사람도 제가 아니고.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아니요. 난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네, 아닙니다. 별빛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는데 아니요. 네. 예. 별을 가리키는 심경으로. 근데 제가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지면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전문가, 민주 과반 유력, 변수는 샤이보수 세대 투표 뭐 이런 제목이 있는데 뭐 제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보면은 항상 어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샤이보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보수층이 뭐 아까 낙담 보수도 있고 뭐 한데 결국 투표장에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나온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끝까지 믿을 만한 거야 어떤 거야 이런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라든지 등등을 많이 이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사람도 있고 익명으로 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익명으로 등장하는 사람 얘기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분분해서 그 분분한 의견을 종류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여론조사 관계자가 나옵니다. 한겨레는 특이하게 ABC 이렇게 안 하고 기업 미은티에서 맞아요. 국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기업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민주당이 여유 있게 과반을 넘길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와 비슷하게 100석을 넘기느냐를 봐야 하는데 수도권이나 부산, 울산, 경남 등의 접전지에서 자칫 5석만 잃어도 100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업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는 민주당이 굉장히 상황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샤이 보수 같은 거는 지금 생각 안 한다라는 거에 가까운 사람이고 니은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150석 전망은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나 백중세인 경합지들이 많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15석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180석 얻은 것처럼 압승을 하기는 어렵지만 원내 1당 자리는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과반을 넘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슬아슬한데 네. 그러나 1당을 놓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 사람은. 그다음에 디귿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총선 결과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총선 여론조사는 대개 표본이 500명이어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즉 8.8%포인트에 이르는 탓이다. 네. 가령 지지율이 기업 후보 32.1%, 니은 후보 40.9%여도 통계적으로는 같은 지지율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경우에는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한 차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이 30%가 넘는 80여 곳이고 여기에는 박빙승부처인 수도권 40여 곳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제각각이다. 요거까지 참고하시라. 네, 말씀드립니다. 공정하게. 조만간 이제 별이 될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 별이 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한 사람 소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별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아직 뭐 알 수는 없겠죠. 뭐 선거 그러니까 투표함을 열어봐야 뭐 결과는 알 수 있을 그렇죠. 텐데.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맞아요.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답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참 그 모두 다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도 뭐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부만큼 이렇게 관건 선거 많이 하고 선거 개입하는 정부는 진짜 보다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보수 인사들은 잘 인정을 안 하고 일부 인사들은 또 인정하기도 하던데 대통령이 이렇게 빨가벗고 선거 지원하는 거는 진짜 처음 봤어. 뭔가 이렇게 이 정도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선 자체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민생 토론회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질라 가지고 공직선거운동 기간에는 또 민생 토론회 손을 내버려 해놓고도 더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또 생색을 내고 난 다음에 뭐 후속 무슨 점검회의라고 또 열었대 어제. 그렇죠. 분명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성 우려가 돼가지고 민생 토론회는 잠시 쉬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또 24번 할 거 싫고 다 해놓고 뭘. 그렇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고 또 무슨 점검회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점검회의 하고 난 다음에 또 갑자기 무슨 신혼부부한테 또 뭐 혜택을 주겠다고 또 그러고 있질 않나. 그렇죠. 그리고 점검회의에서 또 지난번에 그 대출 저거 갈아타기 한 거 잘했어 이러면서 막 박수도 치고
네, 너무 어이가 잘했어 없는데. 이렇게 박수치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내 합법적인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싶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 소추까지 당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합법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도와주고 싶으면 마음이다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발언 하나 가지고 실제로 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도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금감원도 지금 빨가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빨가벗고 이 표현이 괜찮은 거예요? 네, 좀 옷은 입고 있던데 아, 옷은 네, 좀 비유적으로 입고 있나? 비유적으로 이제 좀 문학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준어는 벌거벗고. 아, 네, 예. 벌거벗고라고 하는. 아, 빨가벗고가 아니고 벌거벗고 했어? 네, 뭐 아무튼 뭐 네. 알겠어. 벌거벗고 나선 금감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 제가 네. 네.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 아실 거예요. 양문석 후보의 이제 편법 대출 내지는 불법 대출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사안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잠원동에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31억짜리 아파트입니까? 31억짜리 아파트인데 원래는 이게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그런 방식으로는 주담대가 안 나와야 되는 건데 딸이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업자 대출을 어쨌든 수성구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이제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인 것으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걸로 이제 미리 지인들이라든가 사채라든가 끌어가지고 대출을 받아놔서 이제 메꿨던 거를 일종의 그걸로 사업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걸 이제 갚았다. 11억을 낸 걸로 대신 갚아서 원래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그거는 사업자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상 주담대를 메꾼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이 물품 구매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조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예를 들면은 공천 전에 예를 들면 논란이 되고 이랬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천 못 받았을 건데 지금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공천 받은 이후에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네. 민주당도 이걸 뭐 취소한다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 지역구가 1대1이에요 지금 장성민 후보하고. 맞아요. 그래서 공천을 뭐 취소한다거나 사퇴한다거나 이러면 장성민 후보가 자동으로 당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또 민의에 맞는 거냐. 그래서 지금 근데 내가 볼 때는 장성민 후보 쪽이서나 국민의힘에서 양문석 후보를 욕할 게 없어. 장성민 후보는 내가 볼 때는 이건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양문석 후보 한 100배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이것은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고 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뭐 연끌 대출이니 뭐 불법이니 뭐니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죠.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새마을금고도 뭔가 이게 결국은 뭐냐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어떻게 해줬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잖아요.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새마을금고도 화를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현장 조사에 나서고 이런 상황인데 금감원이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끼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한국일보가 기사를 썼습니다. 8면 기사 보시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렇죠. 지금 입이 네. 아플 것 같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네. 잠깐 너무 약장수처럼 차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지켜봐 주세요. 그동안에 관련 보도를 많이 냈는데요. 한국일보 8면만큼 기사를 쓴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리포트를 하거나 이런 거를 제가 별로 본 기억이 없어서 굉장히 한편으로 인상 깊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지금 8면 보여드리고 있지만 한국일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양 후보를 통보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중앙회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중간검사 결과를 밝히면서 총선을 앞둔 시기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나란히 그 머리에 신문 기사를 쓸 때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선거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고 최측근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고 검사 출신은 사실 금감원장에 임명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지금 선거 국면에서 아무리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명백한 불법이라고 얘기한 거 이것도 논란이 된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중간 검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어요. 신속하게. 이것도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이걸 발표를 했다는 시점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건데요.
생활금고 중앙회하고 금감원이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투기적으로 묶여있던 지역 아파트를 취득하며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자 양 후보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자금 일부를 조달하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중앙회에서 설명을 했고요. 5개월이 흐른 2021년 4월 7일 대학생이던 양 후보 딸이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썼고요. 또 사업자 대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목적으로 낸 제품 거래 명세서가 대부분 허위로 판명됐다고 합니다. 보석류와 의류 등을 구매했다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조회 결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출 전에 폐업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취급 기관인 수성 새마을금고 측 과실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사업 이력이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허술하게 여신 심사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 발표는 금감원이 검사 지원 착수에 나선 지 이틀 만이고 브리핑 공지도 행사 시작 1시간 30분 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사실은 제가 기사 내용을 읽어드린 건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허위로 사업자로 받으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관련돼 있는 서류를 허위로 다 제출을 했다.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새마을금고 쪽에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한 걸 보니까 21건이 대출이 일어난 거 서류를 확인을 했더니 16건에서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양문석 후보가 처음에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내가 대출을 받았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딸이 받도록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새마을금고 쪽에서 수성 새마을금고 쪽에서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문석 후보가 거짓말한 사람이 됐다고요. 근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쪽 수성 새마을금고 쪽에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많이 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요 기사 내용을 잠깐 설명하다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중간에 대출 모집인이 껴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대출 모집인이라는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새마을금고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요거 별도법인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고 요 사람이 아마도 요런 식으로 하는 거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포나 이런데 거기에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렇죠. 요 사람이 아마 요 사람은 그래서 전국에 요런 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런 지점이나 이런 금고나 또는 뭐 제2대출 뭐 이런 제2금융권 이런 데들을 아마 영업을 쭉 하면서 요런 식으로 이 당시 대출이 불가능했던 아파트들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했을 것이고 요 사람이 아마 지금 이건 추측입니다. 평론가 추측. 아니요. 저도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축은행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영업을 하는 법인같이 회사 같은 걸 두고 있어요. 직원들이 콜센터 같이도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요. 그래서 아마 요 대출 모집인이 이거 추측이에요. 지금 양문석 후보한테 들은 바는 없어요. 추측인데 양문석 후보 측에 제안을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거고 그다음에 요런 영업 행태를 새마을금고 측도 아마도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16건이나 동일하게 나왔다고 그렇죠. 하는 거지. 알았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가 되면 요 대출 모집인의 꼬리를 자르는 방식의 어떤 그러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졌을 건데 양문석 후보 입장에서는 대출 모집인이 권유한 것을 그것을 새마을금고가 권유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거나 또는 그렇게 주장을 했거나 뭐 이랬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새마을금고가 요 금감원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자기네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개입하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속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을 때까지는 아마 내부적으로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던 와중이었을 건데 근데 실제로 지금 요 대출 모집인 사실은 이제 언론에 나오는 전문 용어는 이제 브로커가 될 건데 곧 브로커가 개입한 사례가 아마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양문석 후보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이 아마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이런 게 가담했다고 해야 될까요?
쭉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예. 근데 아무튼 이런 거를 뭐 작업 대출이라고도 하고 뭐 언론에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혐의나 이런 사건의 얼개가 밝혀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금감원이 왜 이렇게 나서느냐, 나서는 맥락이 뭐냐, 나설 수 있는 거냐, 요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먼저 검사 인력 파견을 제안한 게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기식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민주당 사람이긴 하지만 전에 금감원장을 지냈던 사람이죠. 네. 뭐 잠깐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적으로 개별금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그러니까 금감원 권한 밖이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금감원이 자기 권한 바깥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인력을 파견하면서 대출의 성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언급한 것은 정치적 의도와 연관된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논란이 예상되다 보니까 이복현 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전에 이게 이 공동검사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마을금고 측에서 공동검사를 요청해서 맞아요. 우리 금감원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거꾸로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하는 사람이다 보니 법적으로 나중에 빠져나가려 요청을 받고 했다는 형식적 절차를 끼워 넣었는데 누가 봐도 억지다. 이복현 원장이 부임할 때부터 독립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감독기관조차 너무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것을 사실로 입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양문석 후보의 행위라든가 이 대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 제기를 하거나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특히 사전투표 전날 이거 지금 그 중간 무슨 검사 결과 발표라고 지금 급하게 브리핑 잡아갖고 나오고 금감원이 이렇게 개입하듯이 해가지고 나오는 게 맞냐. 요거는 또 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일종의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명백하게 얘기하면 금감원이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행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행안부가 가가지고 확인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아까 먼저 얘기하기로는 그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요청을 받았다고 하지만 한국일보 기사에도 금감원은 양 후보의 편법 대출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인력을 보낼 수 있다고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기사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력을 보낼 수 있다고 먼저 금감원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데 할래 말래. 그러니까 그걸 가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현장 검사 요청할래 말래. 요청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월권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검사하고 난 다음에 번갯불에 콩 꺼먹듯이 서류 다 들여다보지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련 서류를 다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중간 검사 결과라고 서둘러서 사전투표일 전날 발표를 한 것은 이건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국일보가 기사 맥락상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감원도 금감원인데 이제 오늘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 아까 이제 신문 보시면서 붕괴하셨어요. 신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불공정하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 4면 이거 보고 또 붕괴하고 막. 아니 뭐 늘 그렇게 썼지만 오늘 와 그냥 한 바닥을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 뭐 조선일보니까 이러고 넘어가야 되나? 한 면이 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어떤 흠을 잡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쓴 그렇죠? 뭐 그런 기사들이다. 네, 한 면이 다 그렇다. 뭐 아니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 의원들은 뭐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 뭐야 우길승천기 서울시에 내걸어도 되게 뭐 조례 뭐 없애는 걸 했다면서요. 그런 건 뭐 찾아볼 수가 없어 기사를. 이 한 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또 칼럼을 보면서도 막 붕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 좀 놀래긴 했어요.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윤 대통령 최근에 만나지 않았어요? 엊그제 만났죠. 그러니까요. 어제 만났죠, 어제. 동아일보 개건 논설위원이라고 하는 것 난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알았어요? 근데 늘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랬어요? 늘 이제 글을 쓰는데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좀 읽다가 읽는 것을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저게 이제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건데 근데 사실은 저는 큰 이제
어떤 감정에 큰 이제 반향이 없는 게 늘 같은 얘기를 늘 써왔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그래서 근데 이게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율이랑 마찬가지 효과들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여야 간에 투표 총력전을 벌일 정도로 사전 투표는 많이 나와서 투표하라고 하고 전체 유권자의 한 30% 정도는 사전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투표가 시작된 거야. 사실 어찌 보면. 근데 이런 날 칼럼을 싣거나 아니면 기사를 실 때는 신문들이 사실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아요? 방송은 누가 뭐 방통이나 아니면은 선방위 같은데 선거방송보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 계속 시비를 삼으니까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출연해 보면 알지만 신문은 좀 더 자유롭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민주당 찍으면 안 돼. 국민의힘 찍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오늘 칼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년의 역사가 병들고 있다. 이게 칼럼 제목이에요. 근데 뭐 다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면서 소개하기는 뭐 시간상으로 좀 안 될 것 시간도 같긴 없고 한데요. 뭐 그럴 만한 내용도 아니고 네. 지금은 이제 해방 이후에 혼란기에 지금 비유를 하면서 하여튼 이분이 연세가 너무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100세가 넘으신 분이라 어찌됐든 본인이 철들면서 25세까지는 내 나라에 살고 싶다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고 나라다른 나라에 살기 위해서 탈북민이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6.25도 겪고 뭐 이렇게 하면 오중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뭐 크게 세 가지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맹자가 없는 거, 교육 문제, 국민이 직접 일할 수 있는 보호받는 경제 정책, 그리고 부과된 셋째로는 국민이 균형된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달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와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끝내고 정치적으로도 법치 민주주의 국가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독재 정치의 과정도 있었고 군사 정권의 기간도 뒤따랐으나 아시아를 대표하는 중견 국가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운동권 세력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는 그 세력과 뜻을 같이 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이걸 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국민 분열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경제 정책과 질서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후퇴시켰다. 북한 동포에 대한 홀대와 세계가 염원하는 인권의 희망까지 저버렸다.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금은 휴머니즘의 장래를 위한 자유민주 정신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념을 위한 정권력에 몰입하는 민주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인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뜻을 이렇게 쭉 적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민주당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메시지로 읽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늘 이제 그렇게 쓰셔가지고 저는 이제 큰 생각은 없는데 다만 다른 칼럼도 지금 네, 이게 일제히 보수신문들이 네. 다 하나를 공교롭게 칼럼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써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의심을 더 그렇죠. 했던 거예요. 또 분노를 하신 거예요. 다른 칼럼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앙일보 30면에 있는 김정아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도 있는데 네. 김정아 논설위원이 쓴 거죠. 중앙일보에. 그러니까 제목이 2조가 기여한 국회 문턱 낮추기. 이건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조라는 게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이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로 사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거고 이렇게 사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번 선거의 결론인가요?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문턱이 그래서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아까 양문석 후보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기관 대출 시 허위 자료를 내는 불법을 저질러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양문석 후보 얘기를 쭉 적어요. 막말 문턱도 제거됐다. 그리고 김준혁 후보 얘기 신기원을 열었다 그러면서 쫙 또 비난해요. 2030 세대 가슴에 불을 지른 아빠 찬스도 논란거리가 안 되게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뭐 민주당 공영훈 후보 얘기도 하고요. 쭉 얘기하고 뭐 민주당 양분남 후보 얘기를 하고 뭐 일종의 이제 그 자녀한테 아파트 증여하거나 주택 증여하거나 뭐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국 당 역할이 거기에 대해서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칼럼도 있고 또 있어요. 이제 조선일보 31년에 태평로라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리고 그 칼럼 끝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국회의원은 아무나 할 수 있게 됐다. 그 칼럼의 결론이 이거예요. 획기적 변화다. 아, 참 그러고 보니 아무나는 아니다. 반드시 얼굴은 두꺼워야 한다. 그다음에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문턱은 남아있는 셈이다. 오늘 최소한의 문턱이라는 게 오늘 투표잖아요. 그 투표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네요. 조선일보 31년에 황대진 논설위원이 쓴 칼럼도 있는데 조 대표가 꿈꾸는 조국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내용인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조국 대표가 어쨌든 뭐 이렇게 당을 만들고 출마하고 이런 것이 이제 맞느냐, 그리고 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나 임기 단축 개혁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 맞느냐. 아마 당선이 확실할 것 같은데 이렇게 범죄자가 국회의원 돼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 되면 이게 좋겠느냐. 예?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혁신해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신문 칼럼에서 조국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에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들이라든가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하더라도 저는 이게 어떤 이 의미가 있는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읽고선 좀 아픈 비판, 좀 그래 이런 문제는 정말 한번 생각해봐야지. 우리 사회적으로 좀 필요가 있는 비판. 근데 지금 일방적인 비난이잖아요. 내용이 그냥 일방적인 비난에 그치는 내용을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투표하는 날 그냥 쭉 쓰는 거면 그게 보수층더러 특히 이 신문들의 어떤 독자들은 보수층인데 보수층인 고령층 독자들이 그 신문에 보면서 그 칼럼들을 읽으면서 그래 이런 놈들 막기 위해서 투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는 칼럼이냐. 저는 그래서 이런 칼럼은 사실은 어떤 고전적인 의미의 언론에서는 종이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해도 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맥락이 있는 비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비판하고 싶어서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보고 민주당 저 나쁜 사람들이야라고 아니면은 조국 나쁜 사람, 조국 혁신당은 나오면 안 되는 당이야. 이렇게 해서 비판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비판하는 거잖아, 사실을. 그러면 이쪽은 그러면 이쪽은 왜 안 쳐다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투표일 날 이렇게 칼럼을 쓰는 게 글쎄요.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짜고 친 것처럼 일제히 이런 칼럼들이 실리는 게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제발 이제 글은 의미가 있는 글을 써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그 이제 중요한 사건을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실은 소개하고 싶은 내용도 많습니다만 오늘 뭐 중앙일보 1면에 한동훈 인터뷰도 있고. 그러게요. 네, 근데 그게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 여야 대표 인터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동훈 위원장만 인터뷰했다 그러면은 이것도 투표일 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야라고 돼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설마 하겠지. 그리고 내일 아마 이재명 대표 인터뷰가 실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 있는데. 실으면 안 되지. 내일 주말판인데 내일은. 근데 중앙 썬데이가 또 있으니까. 썬데이에다 실나? 썬데이에다 싣든지 아니면 월요일 날 싣든지 뭐 아무튼간에 싣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간에 뭐 모르겠습니다. 실을 것인지 안 실을 것인지.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하든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하면 사실 재밌는 칼럼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까도 했는데. 뭐. 한국일보의 이태규 논설위원 실장이 쓴 한동훈을 위한 선거가 된 이유라는 칼럼이 있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 보고 이 얘기 왜 하냐면 중앙일보 인터뷰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끝나도 계속 정치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 나도 용기 내기로 결심했고 그 끝에 뭐가 있는지 가볼 생각이다. 선거 끝나고 제가 유학 갈 것이라고 마타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나이가 50이 넘었다. 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들 유학 갈 거다라고 얘기를 막 하는 바람에 이제 유학도 못 가게 생긴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치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일보 이 방금 말씀드린 한동훈을 위한 선거가 된 이유라는 칼럼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민심이 이처럼 분노하고 표심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없었다.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총선 양상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의 4명이 움직이는 선거다. 4명이 움직이는 판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의석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 반면 한 위원장은 정부가 부족하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면서 정부 책임론을 거론한 것처럼 어떤 선거 결과이든 자유로운 입장이다. 이미 100석론이 예상이 나온 마당에 120석이면 성공이고 140석이면 정치적 승리라서 당내 기반도 탄탄해질 게 자명하다.
당의 위상이 선거 이전과 같지 않다면 당정 관계마저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결국 대통령보다는 한 위원장을 위한 선거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문제해법 찾는다면 가수 유승준이 될지 싸이가 될지 선택해야 된다. 병역법 위반으로 군대를 2번 다녀온 싸이는 여전한 국민 스타로 남아있지만 유승준은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 22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병역 기피라는 국민정서법을 어겼기 때문인데 헌법보다 무섭고 가혹한 이 법은 2번도 없는 단신제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망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정치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대목이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할 거야. 섬뜩한 얘기일 수도 있다. 그 의미가 이 선거에도 담겨있기 때문에 보수층이 정말 결집할 거냐 얘기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다. 네, 준비한 얘기가 많은데 끝까지 가보련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희 대표하고 처음으로 만났잖아요. 박단 그렇죠. 전공희 비대위원장하고 만났잖아요. 그렇죠. 전공희를 만났는데 일단 만난 얘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박단 이제 대한전공희 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대통령실에 갔습니다. 네. 2시부터 4시 20분까지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대통령실은 향후 의사증언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대통령실은. 네. 그랬는데 그래서 요 입장이 나왔을 때만 해도 뭔가 얘기가 잘 됐나? 대통령실이 입장을 바꾸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박단 위원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서 이게 얘기가 잘 안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근데 물론 비공개로 만났다 그러지만 대면 브리핑도 아니고 서면 브리핑을 하면서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했다고 하고요.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안 받았다 그래요. 그렇죠. 별도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안 했다 그래요. 보통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 한 장 정도 그 사진을 공개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비공개 면담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런 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관련돼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 거의 대통령실에서 입을 쫙 닫은 것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일제히. 그런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지면에 지금 이게 중앙일보 3면에서도 이런 걸 내용을 전하고 있고 동아일보에서도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용산 측에서는 절대 공개 불가, 면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취재하기로는 박 위원장이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한 뒤 의사 수급 추계 기구 등을 만들어서 증원 여부 규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다가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현재 의료 환경에서 의대 증원은 결국 값싼 전공의 노동력을 빌려 병원만 유리하게 만들 뿐 전공의 근로 환경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국민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라는 점을 들며 백지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전했고요. 동아일보에서도 경청했다고는 하는데 박 위원장이 필수 의료의 낮은 수가 등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와 전공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대 장점인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단 위원장하고 윤 대통령이 서로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주장만 반복하다가 끝났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애초에 전공의들은 백지화라는 거였고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치하지 않는데 왜 만났냐 그럼. 동아일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0 총선 사전투표 하루날 면담이 성사된 데 대해 여권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은 자체만으로 여권은 부담을 덜어내는 셈이다. 다른 신문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여론 장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치적으로 어쨌든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 그런데 이런 모습 보여준다고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말 역시 여당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평가할까요? 아니죠. 예를 들면 대통령의 다른 모습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고 추가적인 논란들도 있는 거예요. 경향신문 1면 보시면
대통령은 여전히 이상한 얘기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유학생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 노동자로 노동 사각지대 권하는 윤 대통령. 외국인 그러니까 유학생들을 원래 외국에서 가사도우미를 데리고 온다 그랬었잖아요. 별도 비자를 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한데 그 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금 가사도우미로 쓰자. 이거는 사실상 노동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한쪽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경향신문 10면 보여주세요. 경향신문 10면. 언론 탄압 항변에도 선방이 MBC 미세먼지 1 법정 제재. 미세먼지 1 MBC가 미세먼지 1 그 화면에 노출했다고 해서 그거를 법정 제재하는 선방이 이게 선방의 이 한겨레가 그래서 사설을 썼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방송심의 역사에 길이 남을 과잉 표적심의 정치심의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도대체 그 일기예보 영상을 보고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으로 여기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으며 중선관위도 선거 관련성이 없다고 밀지감치 판단한 사안인데 유권자 의식을 얼마나 낮춰보게 이렇게 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 자리에서 MBC 관계자가 이렇게 심의하는 거는 언론 탄압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호통을 막 쳤습니다. 선방위가. 도대체 말 조심하세요. 이게 언론 탄압이 아니면 뭡니까? 나 오늘 빨간색 넥타이 했는데 선거 개입인가? 제 방송이 오늘 빨간색 넥타이 이 빨간색 아닌가? 아니 제가 와인색. 이거 메고 오늘 방송 나가면은 그럼 제재 받겠다. 아닙니다. 제가 청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기계적 균형이 맞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에. 청바지 나도 입었어.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건 민주당 선거운동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전공이 만난 것 정도로 희석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김민하 평론가가 막 급하게 마무리했는데요. 윤석열 서태조 대통령, 아이들이 지금 초조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가사 노동자 그 활용하는 방안에서 이미 국내 거주 중인 16만 3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3만 9천 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 이 이런 취업이 가능하도록 가사 육아 부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번쯤 생각해 봤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차라리 안 움직이는 가만히 있는 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네요. 도대체 그 검사들이 원래 그렇게 생각하나? 좀 단순한가요? 사는 게 단순하지가 않은데 얼마나 비루하고 구지구질하게 살면서도 사람들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그 많은 것들을 겪고 있는지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사람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진짜 선거 국면에서도. 마지막에 제가 약간 최경영 기자의 빙의가 돼가지고 얘기해봤어요. 곧 나오십니다. 네, 오늘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고요. 제 앞에는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V의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